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니어 비즈니스 리포트 시니어랩의 강윤지입니다. 이번 시니어랩에선 시니어 비즈니스 확산과 정착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니어랩 전문위원 박창동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니어랩 전문위원 박창동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25년 3월 11일 발표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본 전략은 크게 대분류로 3가지가 있고요. 하부 핵심 과제로는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시니어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을지, 또 실증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매월 발행 중인 시니어랩 리포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니어랩의 핵심 키워드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런 시니어 비즈니스가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현재 노인을 주요 수요자라고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령 친화 제품 등을 관장하는 법은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입니다. 총 1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일상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부분 부처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계부처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분류 중 2번째 분야로 기획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계 부처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들이 서로 엮여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관련 제도라든가 수요층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고령 친화 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주택은 국토교통부, 또 우리가 한참 요새 말씀 많이 하시는 보험과 금융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또 여가와 관광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연관이 없는 부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한 방향으로 유기적이면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현실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부처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지, 해외에서의 그런 해결 방법이나 고령 정책의 어려움 돌파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가 있다면 아무래도 일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운영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정년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고령 인구의 경제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년 연장이라든가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또 하나는 재고용 제도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용 의무 제도입니다. 일본의 정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0세인데요. 정년퇴직 이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5세까지 재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고요. 올해는 그 재고용 의무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년제도 연장은 지금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역시 일본에서 먼저 또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년제도 외에도 또 눈여겨볼 일본의 다른 정책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반 재고용 의무 제도 운영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 로봇과 재생 의료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9개 분야를 선정했고 그중에 로봇 돌봄 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이 돌봄 로봇을 도입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본의 고령 정책은 크게 사회적 환경 그리고 건강 관리 지원으로 총 두 가지 분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본의 고령 정책을 통틀어서 단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박사님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불편 탐색 후 규제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편을 탐색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령자 일상에서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철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노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뭐냐면 노화 억제용 품목은 허가 이전이라도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재생의료 치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심리를 반영한 정책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또 인상 깊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또 고려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의 정책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사례나 어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일본 이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실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는 노인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실현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2024년 1월에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 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발표한 이 대목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중국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중국이 실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일상과 관련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와 같은 일상에 필요한 노인용품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을 탑재한 건강 관련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보조기구, 또 항로와 같은 미용부분, 유원신탁 및 또 맞춤형 자산관리와 같은 노인 금융상품, 그리고 여행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처럼 규제 완화와 실증 인프라 확대가 진행이 된다면 이 시니어 비즈니스 전반에 어떤 변화나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시니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부분을 뽑아내서 그걸로 디딤돌로 바꿔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먼저 이제 복지사업 보완제라고 하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이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행보는 본격적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니어랩에서는 박창동 박사님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과 관련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여러분만의 다양한 생각과 시니어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 유튜브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니어 비즈니스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니어랩의 강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